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광복절 연휴 뒤 정치권은 다시 싸움터가 될 듯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전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가운데 처리하지 못한 방문진법 등 2개 법안과 노조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21일 본회의에선 지난 5일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겁니다. 검찰개혁 4법인데 이 법을 갖다가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 전에 다른 법들은 다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돼. 민주당은 쟁점 법안마다 24시간의 무제한 토론을 거쳐 종결 표결을 할 경우 이르면 25일쯤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간 가파른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의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또 시효 문제도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소위 내란 종식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일방 폭주를 멈춰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일방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도 내렸습니다만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앞다퉈 특검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바로 와서 당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도 이리시하고 법원의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또 여권의 정당 해산 시도를 포함한 대여 투쟁에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실 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국민 대상, 중도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조경태만이 정당 해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데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설 필리버스터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 전당대회에 가실 분들은 좀 가시고 또 필리버스터와 본회의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또 여권을 향해 일방 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라며 지지율도 흥청망청 쓰면 소진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견제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과 함께 독립군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다룬 내용으로 육군사관학교 흉상철거 논란도 담겼는데 지난 정부 당시 정치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독립군 관련 영화 관람에 나선 겁니다. 뭘 보러 왔어요? 마이크만 들어갔어요. 공부가 이상하죠.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담았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육군 사관학교에서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도 다뤘습니다.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정부. 그분들의 역사 자체가 군에서 사라져버렸고.
이 대통령은 홍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았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흉상 철거 논란을 지적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은평 재래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진관사도 찾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방일, 방미 일정 준비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회담 의제에 오를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미국 순방 기간인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의 특사단도 파견할 방침인데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또 다른 시계 등 이 관련자들이 직접 물건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자수서를 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이 회장 사위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인척집에서 상자와 보증서가 발견된 명품 시계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서모 씨가 이후 대통령실과 로봇계 공급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대가 관계인지 확인 중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단독 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지만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공무관계가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뇌물죄는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명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하면서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도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를 내세워 투자받은 적 없다고 했고 전 씨는 통일교 측이 준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여권에서 김어준 씨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김어준 씨의 팬 계정이 김어준 저장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까? 네, 김어준 저장소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호중 씨 바빠요 이렇게 짧은 글이었는데요. 윤호중 의원은 현 행안부 장관입니다. 김어준 저장소는 물론 이 김 씨가 직접 운영하는 SNS가 아닌 팬 계정이지만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로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글도 함께 올렸는데요. 최 위원장 글엔 크게 두 가지가 담겼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을 모욕 혐의를 고소하자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또 반대로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 최 위원장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윤 장관에게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5선 중진인 윤 장관에게 윤호중 씨라고 한 표현이 이제 눈에 띄는데 네. 이 팬카페에서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권이 추진 중인 소위 언론개혁과 관련됐을 거라는 게 여권 내 시각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언론개혁 역시 김 씨가 한 축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통령실 기자단에 출입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여권 내에서 이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부 여권 인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성경 말씀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네. 지난 10일 김 씨 방송 내용 중 일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빨리 사실관계 파악하고 만약에 문책할 내용이 있으면 문책에서 인사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치소장을 교체하든가 그러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김 씨 발언 이틀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는 경질성 조치를 했습니다. 네.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5일 뒤에 열립니다. 이제 5일 뒤에 이제 당 대표가 뽑히는 건데 막판 변수가 있습니까? 찬탄파인 한동훈 전 대표가 상식적인 후보들 간의 연대와 희생을 해야 한다면서 단일화의 불씨를 지피고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국민의힘 경선 룰을 반영한 이틀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31%, 안철수, 장동혁 후보가 각각 14%, 조경태 후보는 8%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가 다소 우세하지만 안 후보와 조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20%대 지지율로 추격이 가능한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후보 최근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이렇게 특별 사면 반대 퍼포먼스에 이어서 민주당을 향한 정의봉 사진 등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 후보 측은 이대로 가도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최고위원 최우성 후보가 우재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조경태 두 선배 후보들의 단일화도 함께 촉구한 만큼 막판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선 발표는 안 됐지만 두 정상만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끔찍한 전쟁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협상으로의 직행이다. 미러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도 전화 통화를 통해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신속한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선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국가를 재공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유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외신들은 트럼프가 오는 22일 젤렌스키, 푸틴과의 3자 회담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라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양자 회담이 잘 진행돼야 가능한 만남입니다. 미국이 푸틴의 카드를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을 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권한을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선 휴전 합의는커녕 평화 협상을 명분으로 영토 포기를 압박받는 분위기가 되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푸틴에 밀린 트럼프가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가 전쟁 종식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대했던 휴전 대신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 협상이 거론되자 당혹감을 토로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 루안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75%를 장악하고 있는데 점령지는 물론 나머지 지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토 할양을 거부해온 우크라이나로선 들어주기 힘든 내용입니다. Дарувати свою землю окупанту українці не будуть. 우크라이나 готова. 하지만 평화 협상에 사실상 미국이 동조하고 유럽도 일단은 환영하고 있어 운신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And it's good when, two big powers get along.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공을 떠넘긴 형국이라고 분석합니다. In the press conference afterwards, when he was notably deflated, he spoke unlike Putin, who pretty much dominated that event. 큰 소리를 치다 푸틴과 대화 뒤 번복하는 패턴도 되풀이됐다는 지적입니다. Something very similar, a threat of sanctions, demands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then after a long conversation with Vladimir Putin, echoes of what Putin wants. 다음 주 트럼프와 만나는 젤렌스키가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 언론은 젤렌스키가 영토 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졌고 연기가 번지며 주민 8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리창이 화염에 깨지면서 파편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소방관들은 사다리차에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괜찮아 그러고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119에 신고를 했죠. 터지는 소리가 팡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아파트 14층입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18층까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20대 아들은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60대 어머니도 숨을 거뒀습니다. 불길을 피해 집을 빠져나온 60대 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일 아침 갑작스런 화재에 입주민 89명이 황급히 대피했는데 이 중 12명이 다쳤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마 유리 같은 거를 파편을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나왔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발에서 이렇게 피가 나더라고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SUV 차량이 주택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가 숨졌습니다. 전국 바다와 계곡에선 막바지 피서를 즐기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외벽에 붉은 벽돌이 조각난 채 떨어져 있고 화단의 꽃들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상도동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외벽을 들이받은 차는 튕겨나와 이 전봇대 앞에 멈춰섰는데 하마터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 앞바퀴 두 개가 터졌어요. 그 정도로 세게 맞은 거죠. 이 사고로 대리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차주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엔 경남 산청의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군산 앞바다로 해루지를 나갔던 50대 남성이 오늘 새벽 2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수중조사 작업을 벌이던 50대 잠수부가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던 중 해경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는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여전히 물에 차 있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떠돌이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100세대가 넘는데요. 당장 내일 방학이 끝나는데 학생들의 등교도 걱정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발전기가 작동이 멈추면서 건물 내부는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얘도 완전히 부서 잠겼네요. 컴컴한 지하 주차장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 감전 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폭우로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 오늘로써 5일째. 시장 가가지고 일주일치 장을 봐갖고 왔는데 전기 나가갖고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치우게 됐습니다. 100여 세대 주민 300여 명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오지 못하고 외부 숙소에서 그런 생활이 가능할지 아직 언제 복구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는 파란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폐기 처리를 앞둔 물품들입니다. 지하는 아직도 물이 차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걸리니까. 아니요,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물기가 있으면 작업을 못 하니까. 인천시는 24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에도 없는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하고 거부하면 고기 공급을 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깃집에 고기를 안 준 것도 모자라 계약 해지까지 했는데 송병철 기자가 피해 점주를 만나봤습니다.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 돼지집 매장을 2개 운영했던 이채영 씨. 2015년 계약 때만 해도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은 고기와 숯, 명이나물 등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찌개 소스와 쌀, 젓가락, 비닐봉지 등 26개 품목이 뒤늦게 추가된 겁니다. 단가가 어떤 거는 뭐 2-3배, 어떤 거는 5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특히 찌개 소스는 본사에서 알려준 조리법도 있었지만 본사는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라고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 써야 하는 가맹 계약서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이 씨가 본사 뜻을 따르지 않자 본사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고기를 비롯해 모든 식자재 공급을 끊고 이 씨가 가게 운영을 위해 고기를 외부에서 사다 쓴 걸 문제 삼아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겁니다. 또 이 씨가 운영하는 매장 인근에 새 가맹점도 내줬습니다. 바로 옆에 저거를 넣는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수 품목을 추가하려면 점주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합의해야 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여야지 가맹점 사업자한테 불리한 사업 환경이 안 될 테니까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하남 본사는 2019년에도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을 별도 예치 기관이 아닌 회사가 직접 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벌초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농가에선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종종 설치하는데 해마다 비슷한 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한 야산입니다. 농작물이 어지럽게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누군가 풀을 배담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이곳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벌초 작업 때문에 외출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는 아들이 신고를 했고요. 숨진 남성 주변에는 전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인근 과수원에서 동물 퇴치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전기 울타리는 지면에서 약 30cm 높이에 한 줄만 설치돼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충북 옥천에서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던 부녀가 숨졌고 지난해 경북 성주에서는 부인과 산책에 나선 60대가 옥수수밭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등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시공하는 경우도 많고 전용 차단기 등의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전기 울타리는 대략 13,000개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과수원 주인을 상대로 전문 업체에 시공을 맡겼는지, 안전설비는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이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재와의 전쟁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지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게 몇 번이나 되나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산재 관련 공식 언급한 게 얼추 잡아서 10차례가 넘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의 삶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2021년에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러움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영업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그래도 사고가 나면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작업 중지 명령제도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망사고가 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라면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법안 시행 이후에는 이 산재 사고가 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14만 2,771명으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는 줄지 않은 겁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역시 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망 원인인데요. 여전히 떨어짐, 끼임과 같은 후직국형 사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걸까요? 산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중에서도 최저가 입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 싼 가격에 수주를 한 업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납품 기한을 맞추려고 서두르려다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공공발주 사업에서 발생했고요. 입찰 금액 비율이 90% 미만인 공공발주가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선은 정부부터 최저가 입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용할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들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재 예방 선진국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산재가 나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구조를 만들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예방 관리나 예방 활동을 잘 하게끔 그쪽에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들이. 우리도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장려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맞은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인데다 10월까지 남은 백신도 없어 특히 고위험군은 개인 방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로 서울역이 북적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예방 차원에서 기관지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는 조심하고.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주 기준 272명으로 6주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휴가, 그다음에 개학하고 맞물려서 향후 2주 이상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 증상자는 이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이제 치료받는. 10월에 실시하는 고위험군 대상 국가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인데다 휴가철 이동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신 효과 자체도 6개월 이상 가면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 유행은 이제는 이제 토착화된 코로나19의 상수처럼 되고 있다. 올봄 중국과 대만 등의 코로나 유행으로 국내 접종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탓에 백신도 현재 동인한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변이에 대응하는 새 백신을 오는 10월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전국 월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가 겹치며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겁니다. 문제는 이 월세는 물론 전세값까지 뛰어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문에 월세 매물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세 물건도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 잔금 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잔금을 맞출 수 있는 금액만큼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월세 거래가 1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가 낀 계약 비중도 지난 2020년 40.7%에서 매년 늘어 올해 처음 60%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세와 전세 비중은 64%대 36%에 달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화가 가속된 겁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막거나 축소하면서 전세값이 상승한 것도 월세화를 부추겼습니다.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도 어려워졌고 게다가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문턱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내 집 없이 전월세 살이 중인 가구도 1,0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잡겠다며 비축해놓은 쌀을 시중에 풀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가격 하락을 걱정한 건데 물가 안정과 농민 달래기 사이에서 정부의 양곡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산지에 따라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웃돕니다.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산지 쌀값도 이달 들어 52,900원으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아요. 한 10kg씩 이렇게 샀는데 오늘은 그냥 20kg 사는 것도 괜찮겠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에 정부 양곡을 빌려주고 수확 후 햅쌀로 돌려받는 건데 비축미를 파는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는 올해 생산될 벼를 미리 소진하는 것이기도 해 쌀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최근 5년 사이 쌀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 쌀을 구매하여 가격 조절에 나서왔습니다. 농민단체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을 방출하는 건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며 거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 가격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수확기 방출은 재고돼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생산 수요 예측 기반의 어떤 쌀 수급 안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양곡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던 외로움과 고독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4060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때문에 중장년층들 사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이 인기라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임희원 기자가 함께 요리하는 중장년층을 만나고 왔습니다. 색색의 채소를 물로 깨끗이 씻고 무는 칼로 네모 반듯하게 썹니다. 다진 고기와 가지는 참기름을 뿌린 뒤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대부분 서로 모르는 타인들입니다. 평소 혼밥을 해야 하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는 지자체 주관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썰어야 길이가 맞게 되는 거겠죠? 이 정도 쓰면 좀 빨리 익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행복한 밥상. 각자가 맡은 재료를 손질하고 합쳤더니 어느새 맛있는 물김치와 소고기 가지밥이 완성됐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은 다 같이 둘러앉아 나눠 먹는데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한 회 한 회 지나갈수록 이제 말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나흘간 먹을 반찬을 만들고 요리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진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위주라서 요리 스킬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열리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다 마감되고 빠른 거는 1시간 내에 다 마감되는. 서울시의 상담 전화 서비스인 외로움 안녕 120에 전화를 건 사람 중 62%는 4060 중장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퇴근하며 고독감을 느낀다. 투자 실패로 좌절감을 느낀다. 건강이 악화됐다 등 고민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밥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도움이 되긴 하지요. 호르몬 변화와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는 중장년층들이 요리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선 극한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지역이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지금까지 340명이 넘게 숨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실종자가 많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ये हुआ ये है कि कल एक क्लाउड बर्स्ट हुआ है यहाँ पे तो कोई समुद्र वगैरह नहीं है क्लाउड बर्स्ट हुआ है और एक सैलाबी रेला है तो ये चूंकि जो मेन उसका पॉइंट था वो यही था यहाँ पे ये क्लाउड बर्स्ट हुआ है यहाँ से आगे फिर पानी गए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틀 동안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 툰쿠어주에 기습 폭우가 이어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70채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피해 지역에서 추가로 시신을 수습하면서 150명대였던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급증했습니다. 파키스탄주 재난관리당국은 최소 344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वो सैलाब आ गया सूरत हाल इस तरह थे कि मैं आपको क्या बताऊं मतलब क़यामत सुग़रा था इस तरह मैं आपको बता सकता हूं. 기상 악화로 구호 헬기도 추락해 조종사와 승무원 5명도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재민 대피를 지시하고 부네르 지구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선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몬순 우기가 이어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올해는 강수량이 10에서 15% 더 많은 폭우가 6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은 막바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제주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은 26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 광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